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문화센터 로비에서 서예 교실을 마치고 나온 62세 김순자 씨가 친구 명희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넘게 같은 반에서 글씨를 배워온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 명희 씨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 명희 씨. 오늘 수업은 안 들어갔어요? 순자 씨가 반갑게 건넨 말에 명희 씨는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혹시나 싶어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회식 있잖아요. 같이 가시죠? 명희 씨는 또 한 번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대로 로비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대답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순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큰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면박을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어른스러운 태도로 배워왔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소리 없는 관계의 상처는 큰 소리로 다투는 것보다 오래 남습니다. 화난 사람은 표정으로라도 알 수 있지만 아무 말 없는 사람은 그 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말다툼은 끝이 보이지만 침묵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말이 많아서 문제인 사람보다 말이 없어서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의 침묵이 언제 위험해지는지, 말 없는 태도, 뒤에 숨은 5가지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왜 더 경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누군가의 침묵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잃은 마음. 지난달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67세 박안수 씨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동기 태식이가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에 웃고 떠들었지만 태식이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술잔만 들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안수 씨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태식이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태식이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2차를 가자는 제안에도 먼저 일어나 자리를 떴고 연락하자는 말에도 웃기만 했습니다. 안수 씨는 며칠 뒤 다른 동기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태식이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침묵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인 사람의 침묵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힘이 없는 겁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이런 침묵을 철수형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물러나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거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회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농담도 대화도 공감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반응만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침묵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왜 저러지? 기분 나쁜 일 있나?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인생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계절을 탑니다. 한여름처럼 활기찬 시기가 있는가 하면 늦가을처럼 말을 잃는 시기도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게 나무의 잘못이 아니듯 말이 줄어드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외침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 침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말을 끌어내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 있어? 라는 질문보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관계는 때로 거리에서 유지됩니다. 가까이 있어주되 너무 파고들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조용한 힘겨루기.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이경숙 씨는 반장인 정혜 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혜 씨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회식 장소를 정할 때도 다음 곡을 고를 때도 정혜 씨가 먼저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제안을 하면 정혜 씨는 대답을 안 합니다. 한 번은 경숙 씨가 이번 회식엔 한식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도 한식 좋은데요 라고 거들자 정혜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미 예약해뒀어요. 일식집으로. 경숙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빴고 무시당한 것 같았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침묵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통제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 공격형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건 이런 침묵의 패턴입니다.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일부러 반응을 늦추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척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의견을 철회하거나 상대 뜻을 따르게 됩니다. 통제형 침묵의 특징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차갑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 위치를 높이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공기가 무거울 때가 있듯 말이 없어도 관계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침묵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자기 영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은 관계 안에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흔드는 사람은 말로 공격하는 사람보다 교묘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의 침묵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상대가 반응하지 않아도 내 의견은 명확히 전달합니다. 저는 한식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뒤 상대 반응과 관계없이 그 선택을 지킵니다. 통제형 침묵은 상대가 흔들릴 때만 힘을 갖습니다. 세 번째, 지켜지지 않는 약속.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나가는 65세 한명수 씨는 최근 총무 진수 씨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달 회비 정산을 부탁했을 때도, 다음 달 일정을 물어봤을 때도 진수 씨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수 씨가 다시 물으면 진수 씨는 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명수 씨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씨는 말은 하는데 실행은 안 했고 약속은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미안함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지만 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말과 빈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형 동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사람들은 직접적인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는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잊어버렸다고 하거나 이유를 만들어 미룹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거절을 들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애매한 동의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실망이 쌓입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지만 반복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그대로 있듯 말이 흔들려도 마음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신호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지만 빈말은 그저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행동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위로용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보는 겁니다. 2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3번째부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락주세요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애매한 동의에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나를 헛되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번째, 괜찮다는 거짓말. 수영장에서 만난 61세 윤미숙 씨는 같은 반 수강생 혜진 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수영을 마치고 자주 커피를 마셨고 서로 집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혜진 씨가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가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혜진 씨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최근 남편과 크게 다퉜고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숙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우린 친한 사이인데. 감정을 숨기는 침묵은 다른 침묵과 다릅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가공합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말로 자기 감정을 덮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든 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약함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 의연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세대는 힘든 감정을 숨기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고 힘들다고 말하면 부담 주는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 씨는 미숙 씨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해도 되나? 이걸 말하면 민폐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갇힌 겁니다. 호수 표면이 고요해도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듯 얼굴이 평온해도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출렁입니다. 그 출렁임을 혼자 견디는 사람은 언젠가 지칩니다. 말하지 않아서 관계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관계가 얕아지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가장 깊은 경험은 말이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진짜 깊이는 침묵이 아니라 침묵 너머의 신뢰에서 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 안 해? 라고 다그치지 않고 언제든 말해도 되라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상대가 감정을 숨기는 건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중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가까움입니다. 5번째, 무관심의 공백. 등산 모임에 나가는 68세 박영호 씨는 요즘 같은 팀 김 선생 때문에 씁쓸합니다. 김 선생은 산행 중에도 거의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치를 보며 감탄해도 점심 메뉴를 상의해도 김 선생은 그저 따라만 갑니다. 김 선생, 오늘 날씨 참 좋죠? 하고 말을 걸어도 네 한마디뿐입니다. 영호 씨는 처음엔 김 선생이 원래 과묵한 성격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아파도 누가 좋은 일이 있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산만 오르고 내려갔습니다. 영호 씨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침묵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있고 차가운 침묵이 있습니다. 무관심의 침묵은 가장 차가운 침묵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리형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관심은 미움보다 관계에 더 큰 손상을 줍니다. 미움에는 감정이 있지만 무관심에는 감정조차 없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가 자기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끊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더 아픕니다. 미움을 받으면 적어도 내 존재가 인식되지만 무관심을 받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 선생은 영호 씨를 싫어한 게 아니라 영호 씨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듯 말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단한 게 아니라 단절된 겁니다. 관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철학자 부번은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몸이 마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주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몸만 있고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심을 끌어낼 수도 없고 변화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은 길을 가는 동행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없는 사람들 곁에서 느낀 불편함, 그 무게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 꼭 말 없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없는 수다. 향후회에 나가는 64세 정미경 씨는 같은 고향 출신인 명자 씨와 자주 만납니다. 명자 씨는 모임에서 유독 말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 자녀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까지 쉼 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엔 미경 씨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명자 씨는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미경 씨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명자 씨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 하다가도 자기 이야기와 연결시켜 다시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명자 씨와 2시간을 얘기해도 대화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소통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관계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적 과잉 발화라고 부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상대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잉 발화를 하는 사람들은 깊은 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키고 싶지 않거나 자기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침묵이 생기면 상대가 질문할까봐, 자기 진짜 모습이 보일까봐 끊임없이 말로 공간을 채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듣는 기분입니다. 상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랑 뒤에 숨은 불안이 있고 화려한 이야기 뒤에 외로움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폭포수가 많은 물을 쏟아내도 깊이는 알 수 없듯 말이 많아도 그 사람의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명자 씨는 말을 많이 했지만 마음은 열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라캉은 언어는 타인의 무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숨기려는 게 많습니다. 그 말들은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커튼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많이 한다고 친밀한 관계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로 인정합니다. 깊은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가벼운 만남으로 유지합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끼어드는 말.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66세 이정희 씨는 같은 반 은경 씨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은경 씨는 수업 중에도 계속 말을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간에도 저는요, 제 생각에는요 하면서 끼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정희 씨가 보기에 은경 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받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은경 씨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화제를 가져갔습니다. 은경 씨는 조용한 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말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갈취형 발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빼앗으려는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깊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을까봐,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계속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은경 씨가 끼어들 때마다 정희 씨는 말하던 걸 멈춰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추고 누군가는 아예 입을 다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위축됩니다.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방향을 바꾸듯 대화가 흐르다가 끼어드는 말을 만나면 흐름이 끊깁니다. 그 흐름을 끊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은경 씨는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 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를 보는 데서 시작되는데 끼어드는 사람은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호함입니다. 상대가 끼어들면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거리를 둡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듣지 않고 가르치는 말. 시장에서 자주 만나는 63세 최순덕 씨는 같은 아파트 사는 경희 씨와 가끔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요즘 순덕 씨는 경희 씨와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경희 씨는 순덕 씨가 무슨 말을 해도 조언부터 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라고 하면 운동을 해야죠. 제가 아는 좋은 운동이 있는데 하고 말합니다. 순덕 씨가 자녀 걱정을 꺼내면 경희 씨는 자식은 원래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순덕 씨는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항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순덕 씨는 점점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말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소통을 막습니다. 상대 감정을 듣지 않고 해결책만 던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결 중심 발화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느끼는 걸 인정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언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답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언이 오히려 상대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순덕 씨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경희 씨는 허리 치료법만 말했습니다. 순덕 씨의 외로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언은 많지만 위로는 없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싹이 트듯 말이 마음에 닿아야 소통이 됩니다. 경희 씨의 말은 순덕 씨 귀에는 닿았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조언은 이성에 호소하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철학자 융은 이해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언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공감 없는 조언은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히 요청하는 겁니다. 조언보다는 그냥 들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조언한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행이 필요한 순간에 해결책만 주는 사람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과 말이 많은 사람, 두 가지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앞에 5장에서 우리는 침묵의 여러 얼굴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쌓여 말할 힘을 잃은 사람, 침묵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빈말만 하는 사람,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쓴 사람, 그리고 무관심으로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사람. 침묵은 때로 깊이였지만 때로는 무기였고 때로는 도피였습니다. 뒤의 3장에서는 말이 많은 사람의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말로 자기 빈틈을 가리는 사람, 끊임없이 끼어들며 주목받으려는 사람, 공감 없이 조언만 쏟아내는 사람. 이들은 말은 많지만 진짜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양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관계를 볼 때 말의 유무가 아니라 말의 의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이 배려인지 회피인지
말이 소통인지 독백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말과 침묵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가오지만 마음으로 남는다. 말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입니다. 나를 향하는 사람과는 침묵해도 통하고 자기만 보는 사람과는 말해도 닿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게 됐을 겁니다. 침묵이 불편할 때 그게 나의 예민함이 아니라는 것, 말이 많아도 공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과 침묵 사이에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침묵을, 누군가의 말을 조금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